저는 일상에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람은 남의 시간을 도둑질해가지고 마치 자기 시간처럼 쓰는 사람. 30분, 40분, 50분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거의 4분의 3, 5분의 4까지 자기 자랑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직접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 하면 할수록 본인이 높여가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가장 나의 시간을 시시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천박해지는 사람들, 품격이 낮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천박해지는 사람들, 품격이 낮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가슴으로 타자의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머리로 계산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것 중에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쑥맥이에요. 쑥맥. 맥락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타자들이 또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지를 감각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바로 접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쑥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진맥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잘할 수 없는 이 맥락적 사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품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밀려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과거의 성공 체험을 아직도 철떡같이 인생의 진리로 믿고 후배들한테 그걸 막 설득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성공 체험에 덫에 걸린 사람을 전문 용어로 휴브리스라고 그래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우자,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경험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경험의 덫에 걸려가지고 과거의 성공 체험에 젖어가지고 가수 이선희 노래 중에 옛날이요 이런 노래만 계속 부르다가 꼰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하기 쉽게 3C를 갖고 왔어요. 첫째, 시시하게 다른 사람을 얕보는 사람. 그 다음에 무시하는 사람. 세 번째, 과시하는 사람. 자, 첫 번째 시시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 시간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시간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대중 강연회를 많이 하고 출간 기념회도 하고 아침 조찬 강연도 많이 가는데 대부분 제가 주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90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앞단에서 찬조 출연한 사람들이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30분 스피치를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은 가장 나의 시간을 시시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람은 남의 시간을 도둑질해가지고 마치 자기 시간처럼 쓰는 사람, 그래서 남의 시간을 시시하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품격이 낮은 사람들, 이런 천박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시. 자기보다 조금 힘든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 참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분들이 밤새 고생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하는데 새벽에 갔는데 없어졌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과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을 좀 하면 좋은데 30분, 40분, 50분 만날 때마다 이 자기 자랑을 거의 4분의 3, 5분의 4까지 자기 자랑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조금만 해도 그 사람의 업적과 성취를 누군가가 알아주면 더 좋은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직접 자기 말로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점 자세를 본인이 높여가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남의 시간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랑만 너무 과시하는 사람, 이 3C, 이 사람만 조심해도 굉장히 존중받고 품격이 높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책과 질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과실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잘못이 없는지를 파고 들어가서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터지거나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자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질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문제가 터지면 바깥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밥맛이 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머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몸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쉽게 구분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겪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로 책만 읽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겪어본 나의 스토리가 없을 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할 때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주로 머리의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는 대조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누추한 경험, 천박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어본 이 경험의 흔적과 얼룩을 몸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눌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언어가 이렇게 살갗을 파고들어서 심장에 의미가 꽂혀가지고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은 몸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머리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버려야 될 세 번째 습관은요, 변명입니다. 변명. 우리도 살다 보면은 뭐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놓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틀어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거짓말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깨끗하게 그 잠깐만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바보가 되면 됩니다. 5분간만 바보가 되면 여러분 50년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5분을 참지 못하고 자꾸 내 이야기를 끌어다가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 변신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무조건 왜 늦었냐고 이렇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기보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그 아들하고 이제 사모님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아이가 밥 먹는 예절이나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자,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부인이 거기에 또 화가 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밥 먹다가 이제 집안 부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반응하느냐, 대응하느냐. 반응은요, 생각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그냥 쏟아져 나오는 언어를 거르지 않고 막 상대방한테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게 반응이고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사람들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아들이 밥 먹는 걸 보고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잠시 참은 다음에 맞아, 아들이 오늘 바깥에서 힘들고 재밌었으니까 저렇게 밥을 먹는 거야. 우회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면 우리 주변 상황이 훨씬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나력은요, 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naked person strength, 벗은 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삼성에 있었거든요. 삼성 인력개발원 유영만 과장. 자, 그러면 유영만이라는 경쟁력이 삼성의 옷을 입어가지고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인력개발은 싹 빼고 뒤에 있는 과장도 싹 빼고 유영만이라는 이름으로 삼성 바깥에 나와서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조직 내에 있는 삼성 인력개발원 유영만 과장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걸 능가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럼 이게 바로 나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력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반성해볼 때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와 조직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홀로 뭔가를 추진할 때 여러분의 고유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열등감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열등감이 오히려 나를 반성하고 다른 나로 변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자꾸 이제 바깥에다 던지면요, 나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질문을 안으로 던지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제보다 뭘 잘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베스트 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100m를 출발선상에서 10명이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옆에 사람한테 자꾸 던져보는 거야.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경쟁의 경쟁을 거듭하면서 최고가 되는 그런 경쟁 패러다임을 베스트 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m를요 360도 방향으로 뛰는 거야. 그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뛰었던 방식, 어제 뛰었던 방식.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전 세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고유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용어로 only o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리 싸움을 합니다. 저 높이 올라가려고 남하고 경쟁을 계속합니다. 그런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only one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지? 어제 내가 했던 일에 진정한 성취를
해봤는데 그 성취가 나한테 던져주는 시사점과 의미는 무엇이지? 자꾸 이렇게 의미를 반추하게 되고 의미에 목숨을 걸면 정말 어제와 다른 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남과 경쟁하면서 질문을 바깥에 던져가지고 모두 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안으로 던져서 어제의 나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유일한 나 온리완이 됩니다. 어떤 분이 와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와인을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직접 와인 맛을 보면서 피부로 감각적으로 깨달은 경험적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서 배운 그런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만든 전문 용어 중에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비투스가 뭐냐면 자기 취향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와인을 직접 몸으로 감각적으로 혀로 맛을 느껴가면서 그 와인의 풍미에 대해서 본인이 겪어본 이야기를 이렇게 품격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대로 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을 딱 만나보면요, 귀티나는 사람은 책으로 배워가지고 막 관념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보다는 몸으로 직접 겪어본 자기만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품격 있어 보이고 비록 옷을 헐겁게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귀티나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책이나 이런 것도 읽어야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직접 감각적으로 오감을 다 열어놓고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많이 만났던, 마주쳤던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해서 상대방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갖고만 있어도 여러분은 저절로 귀티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년의 의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이고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요,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미적분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품격이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까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을은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되는 제2의 봄이다. 여러분 걸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가을을 중년으로 바꿔보세요.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 만든 명언이거든요. 제가 만든 명언은 제가 오리지널리 창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문장을 나의 문제의식, 목적의식에 맞게끔 재가공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언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우찌다 다츠루라는 친구가 일본의 전방위적 철학자거든요. 이분이 무지는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모르게 된 거는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모르게 된 게 아니라 매일 모르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그 근면의 성과로 이렇게 무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멋진 문장 아닙니까? 이걸 언어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입니다. 왜? 오늘도 책을 읽지 말아야지. 내일도 읽지 말아야지. 그래서 매일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책을 안 읽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어 처방은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 좋은 문장, 이런 것들을 나의 목적과 문제의식에 맞게끔 재가공하면 엄청나게 다른 사람한테 의미의 임팩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티칭은 좀 줄이시고 코칭은 2배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티칭은 정답이 있다라는 전제로 내가 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칭은 주로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코칭은요, 답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상대방의 몸속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직 내 몸에 있는 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코칭은 주로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답을 갖고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정리하면 티칭은 정답을 가르칩니다. 코칭은요, 해답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다른 사람이 정합니다. 근데 해답은 정답이 하나만 있는 데 비해서 해답은요, 여러 개가 해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정답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정답이고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누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정답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코칭은 바로 그런 해답을 찾아나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